네, 화제 이슈 살펴보는 박대장 저녁신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준석 씨가 수수방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김대호 기자,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살인죄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신은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법원이 일단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이렇게 선장처럼 승객들의 배에 탄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생명을 다 책임져야 되는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간 것은 일부러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약간의 판단이 좀 달랐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꼭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 것 같지 않다라고 봐서 유기치사만 봤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아니다. 선내방송에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에 머물도록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간 것은 이것은 부작위한 살인이라고 봤고 그 2심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36년이 나왔다가 무기징역으로 2심과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같이 기소된 항해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까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그냥 유기치사를 해서 1년 6개월에서 12년까지 죄질에 따라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인명 참사에서 부작위가 인정돼서 살인까지 인정된 판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사들 모두가 모인 그런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산불 사고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적용됐던 게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형 사고의 경우에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살인죄로 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보인 거죠. 외국에서 혹시 이렇게 인명 참사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비근한 예로 이탈리아에서 그 배를 버리고 도망갔던 선장이 있었으니까 그 경우에도 거의 살인죄를 적용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200 몇십 년인가 300 몇십 년인가를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팬티바람으로 도망쳐 나온 이준석 선장의 모습 아직도 정말 기억에 생생합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중국인들의 미국 원정 출산이 미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 해 4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임산부가 원정 출산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고 있고, 이들은 주로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달하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키지 상품은 숙박비와 교통비, 신생아의 미국 비자 취득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미국을 한 해에 찾는 중국인이 220만 명이다.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결국 27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정 출산으로 이제 생성되는 비용만 거의 한 연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이게 일단 가면은 뭐 병원비도 써야 되지만 그 중국 사람을 위한 뭐 산후조리원, 그리고 이제 병원도 그 병원에서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수술을 하게 될 경우 그런 걸 뭐 처리해주는 비용, 그리고 간 김에 또 쇼핑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명품 샵들이 지금 다 중국인을 고용하는데 엄마들이 와서 뭐 다 이제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 할 것이 거의 뭐 쇼핑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낳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특히 이제 서부 지역 쪽에서 LA나 이쪽 지역에서는 뭐 중국인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 있고, 이제 중국 이제 저기를 위한 사람들, 관광객을 위한 이런 가이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곱하기의 마술 같은 건데 4만 명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6천만 원만 쓴다고 1인당 2조 4천억 훌쩍 2조가 넘어가니까 그냥 자연분만만 해도 한 1천만 원 쓰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뭐 또 뭐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안 되는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미국 내 원정 출산 문제가 사실은 지금 그 미국의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그 대선 후보 또 제프 부시 많이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의 유세 과정에서도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낳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색인종에 대한 이런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이제 중국인이나 이제 유색인종들이 와서 자꾸 애만 낳고 시민권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인데 이거 토로를 했어요. 근데 제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지역 그리고 미국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헌법에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이런 게 굉장히 산업으로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굳이 왜 그걸 막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참 돈 앞에는 참 약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네. 이효선 교수님.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때 이 원정 출산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한데 네. 우리가 앵커 베이비라고 부르잖아요. 아까 제프 씨하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네. 앵커 베이비라 그래가지고 뭐 두 분의 아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정 출산을 대표하고 있는 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일명 앵커 베이비라고 네. 그쪽에서 칭하는 건데 왜 거길 가겠어요? 사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36주 이상이 됐을 때 이 그 공해상을 통과해가지고 네. 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 가능하면 사실 그런 그 비행기는 안 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가는 건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미국 시민권이 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나라에서 주는 이 시민권이 주는 강점이 굉장히 크고 그 강점 중에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선망은 반드시 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또 네. 교육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정 출산하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 군대 문제.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교육 문제. 네. 이 두 가지 항목에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이라도 그걸 하게 된 건데 중국인들도 그와 다르지 않은 거라고 봐야죠. 네, 미국에서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 지방의 협동 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998년과 2004년 비리 혐의로 자천이 됐다가 복귀가 된 적이 있는 최룡해가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자천이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룡해는 사실은 이 뭐 항일 투쟁, 그렇죠. 백두산혈통의 아들. 우리나라 치면 약간 재벌 2세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북한에서. 명예란 면에서는 뭐 북한에서 그렇죠. 가장 큰 정통성을 갖고 예. 있는 가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일을 저질러서는 그 이렇게 뭐 자처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혁명화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뭐 징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고위 간부가 이제 예.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 뭐 숙청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자아 비판서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혁명화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유배 같이 보낸다던가 예. 이제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자아 비판서 쓰고 약간 자숙을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농장이나 무슨 지금 어디 학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최룡해가 여태까지 뭐 사고를 많이 쳤어도 그게 뭐 크게 이제 숙청 가까이 가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살아 돌아오고 했는데 이번에도 좀 실수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네. 뭐 외교든 뭐 이제 건설이든 여러 가지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한번 좀 교육을 받는다는 건 이제 언제든 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잘하고 네. 있는 게 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제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장성택처럼 목숨을 뺏는 그런 숙청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지극히 낮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혹시 김정은에게 불경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 불경한 일을 하면 바로 숙청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사업에 대한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경고 정도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혁명화 교육을 그렇죠. 도대체 이자가 받게 됐는지, 최룡해가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네. 설 정리한 걸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발전소 부실공사. 발전, 예. 그러니까 김정은 그 국방 제1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예.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그 김정은 동지가 그렇죠. 가는데 어디다 대고 이게 그래서 제대로 못했냐라는 예. 것 때문에 근데 이런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예. 최룡해 정도 위치가 되는 네. 게
직접 책임을 묻는 건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렇지는 어떻게 않죠. 보세요?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라고 하죠. 이것을 예. 이렇게 개봉식을 했는데 물이 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이런 경우에는 근데 최고 책임자를 이제 처벌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신경 써서 했는데 물이 샌다 이것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된 것 같고 이게 또 100%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뭐 개인 비리에 대한 뭐 이런 네. 내용 옛날에도 이제 개인 비리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천히 지금 보시겠지만 네. 두 발전소 번째,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중국 외교 문제. 사실 장성택이 예. 숙청되고 완전히 뭐 처형된 그렇죠. 이후에는 새로운 중국통으로 최룡해가 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죠. 중국하고 외교를 책임지는 문제에서 조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이제 미묘하게 긴장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제 당비서 이제 독대하는 이런 역할은 계속 최룡해가 맡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뭐 남한에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최룡해가 잘하고 있다, 딱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고를 치지는 않았는데 9월, 10월 이렇게 계속 중국을 방문하면서 제대로 이제 김정은에게 뭐를 갖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 없는 거는 예. 견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혁명학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건 사실 이게 선뜻 납득은 잘안 돼요. 결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중국에 가서 뭐 망언을 했다든가 그것 그렇죠. 때문에 뭐 중국 측에서 크레임을 걸었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없이 아니면 또 뭐 중국에 가서 무슨 네. 또 입에 담기 힘든 무슨 큰 실수를 했다든지 네. 뭐 이래야 저런 큰 벌을 그렇죠. 받는 게 납득이 될 텐데 그렇죠. 그냥 뭐 발전소를 잘 못 졌다든지 네.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잘 진전이 안 됐다. 예. 그거 갖고는 선뜻 납득은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은 아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 아니냐. 예, 부전자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룡해도 뭐 여자 문제라던가 이제 개인 비리 문제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아들 이제 최현철이라는 이 양반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뭐 국내 거부고요. 네. 대외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이제 여자들과 끼고 다니면 외국을 자유롭게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재벌 2세도 아니고 굉장히 좀 방탕하게 노는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 있는데 또 평양시내에서 뭐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평양에서는 좀 막 나가는 그런 고위층 인물들 이렇게 네.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예. 어떤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아들 관련인지 저희가 네 번째 꼽은 게 아마 본인 관련일 텐데 네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들의 예. 무슨 또 아들 비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들 문제만으로 이렇게 뭐 진짜 이게 혁명화 교육을 보낸다든가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냥 이제 경고만 좀 하지.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돌고 있으니까 결국 그게 가장 유력하지 비리나 뭐 여자 문제 아니면 네. 좀 지저분한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이게 제일 유력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묶인 문제겠지만 네. 그 개인 문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조이팔 사건에서도 느꼈지만 조이팔 씨도 뭐 내연녀가 뭐 1번 내연녀가 있고 2번 내연녀가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용해의 경우도 하긴 저런 상태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연애보다는 힘을 이용한 강압적인 뭐 관계를 맺는지는 몰라도 참 저런 인물로 그렇게 막 수많은 여성 스캔들을 일으킨다는 게 참 그러고 쉽게 납득은 안 그러니까 되네. 또 그렇게 하고도 계속 또 조금 교육받고 다시 와서 버티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네. 참 신기한 것 같고 예. 참 최룡이라는 사람은 근데 하여튼 저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장성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혁명화 교육을 받고 다시 그렇죠. 돌아온 경우죠. 혁명화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네. 뭐 큰 처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불경죄 같은 것도 불경죄만 있어도 뭐 고사포로 쏘는 상황에 그냥 네. 혁명화 교육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그 부담을 굉장히 김정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치건 정말로 큰 사고나 불경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네. 내치지는 않을 것이고 혁명화 교육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사실 대중관계를 어떻게든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잠적을 했다가 근데 어느 순간 뭐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지만 잠적했다 뭐 백두혈통에만큼 다시 돌아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네. 됩니다. 네, 이 북한의 금수저 트러블 메이커 최룡해에 대한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박은주 앵커가 최룡해를 보고 늙은 음란막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참 그렇게 예전부터 온갖 스캔들 몰고 다니고 실적도 못 내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 넘버 3, 넘버 4 위치를 지킨 거 보면 참 용하다 용해, 최고로 용해. 그래서 최용해 아마 아버지 어머니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룡예가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게 여자 문제 때문이라면 저희가 전자발찌 요 남쪽에서 택배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불 10년이란 말이 과연 최룡예에도 해당이 될까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개그맨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을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형돈 씨의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불안장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전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어라. 네. 무한 도전을 빗대서 앞으로 그렇죠. 유한 도전하라 이런 얘기 네. 같고요. 잘 치료하고 오세요. 역시 웃음을 지는 직업은 어려운 것 같다. 개그맨 정말 쉽지 않은 직업 같아요. 글쎄요, 개그맨들이 참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그렇죠. 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도니님의 불안장애 뭔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연예계 장애 참 많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짜 하차하는 이유가 슬슬 찌라시로 풀리고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삐딱하신 분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기자인가요? 네. 근데 이효선 소장님, 저는 이게 또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정형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장원진 앵커처럼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네. 통통하고 해서 마음 참 편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편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불안장애에 걸리나요? 이 병이 사람의 얼굴 보고 찾아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원칙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장애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예. 공황장애란 말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공황장애라는 건 불안장애가 제일 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래로 공황장애도 있고 범불안장애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것도 있고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뭐 사회공포증이라고 하죠. 무대공포, 대인공포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벌레를 무서워하는 특정공포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유를 잘 몰라요. 이유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증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미 뇌의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범위, 정상 상태인데도 정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급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그 전에 왜 이병헌 씨가 한참 그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책상 밑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에게 공황이 오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본인이 졸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간 건 굉장히 처신을 잘한 거거든요. 어지럼증 일어나죠. 호흡 곤란 오죠. 가슴이 막 떨리죠. 거기다가 졸도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남들이 볼 땐 엄살이에요. 남들이 볼 땐 꾀병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뇌의 작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공황장애는 아무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3분의 1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공황증을 겪게 돼요. 하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이경규 씨, 김구라 씨, 뭐 김장호 씨 같은 사람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 김대우 기자, 네. 그러니까 정영돈 씨는 사실 그때 힐링 캠프에 나와서 네. 이 약을 먹고 있다,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옆에 착하게 앉아있는 김대웅 씨가 나를 찌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린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영돈 씨가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한도전에서 네. 한 번 이제 의사와 함께 출연해서 가장 이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안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영돈 씨가 1위로 꼽혔습니다. 근데 그 정영돈 씨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 첨단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첨단 장애. 네, 그러니까 첨단 장애가 뭐냐면 예. 예리한 것에 대해서 아. 굉장히 공포감을 예, 예. 느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영돈 씨 같은 경우에 이 활동 양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프닝을 할 때 굉장히 다른 멤버들보다 발을 많이 굴러요. 그래서 웃겨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출연했던 노홍철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인데 심야에 전화를 걸어서 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중압감들이 심리 테스트를 하니까 나타났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정영돈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몇천 원만 가지고서 한 오피스텔에서 생존하는 것이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정영돈 씨가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꾀병이나 어떤 뭐 네. 다른 스캔들이 있어서 방송에 하차하기 위한 준비 작업 차원이 아니라 네네. 정영돈 씨로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네.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하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 뭐 정영돈 씨뿐만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면 심연섭 씨도 네. 저에게 이제 고백을 했지만 이 불안 장애와 이제 공황 장애로 굉장히 장기간 그런 그 투병을 했었고 네. 특히 개그맨들, 희극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김장훈 씨도 그렇고 심연섭 씨, 그다음에 정영돈 씨처럼 밝고 되게 긍정적인 캐릭터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를 겪거나 불안장애를 겪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밝은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더 두드러지는 거죠. 네. 여느 사람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아까 뭐 희극인들 말씀하셨지만 남희석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 느닷없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치료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영돈 씨 같은 경우도 아마 그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먹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함께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속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뭐냐,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 오늘 안 괜찮아도 내일 내게 올 수 있는 병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병이기 보통 때문에 사람한테도 올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든지 와요. 뭐 우리 박앵커나 장앵커뿐만 아니라 네. 저처럼 이제 살면서 별 걱정 없게 생긴 사람한테도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오면 놀라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야죠. 전문가를 찾아야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까? 상담 전문가를 찾아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황장애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 간다면 바로 이제 약물 처리부터 들어가니까 졸도하는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함께 처방하면서 동시에 호흡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가슴에다 손을 올리고 벌써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공황이 내게 오는 게 느껴져요. 몸이 느껴지기 때문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주는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명상법 같은 거, 마음 챙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불안을 통제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정신과나 이런 데서는 바이오 피드백 같은 기계를 쓰지만 그게 없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많이 갑자기 공황이 다가온다 그럴 때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몹시 중요하죠. 그게 보통 열받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승질이 들어온 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 네. 그런데 조용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아주 네. 유쾌하던 사람도 확 쓰러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그 화에 못 이겨서 네, 넘어간다 그러죠. 이것도 몇 번 반복이 되면 공황장애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기 정영돈 씨가 사실은 얼마 전에 폐렴 때문에 잠깐 또 출연을 못 한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폐렴이었나요? 그럼 지금 돌이켜 보면 저 불안 장애를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떻게 이기려고 하다가 그걸 못 이겼나 그런 생각도 들는데 어느 쪽입니까?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예인들이 가장 그 잘못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이런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약물에만 의존해서 이제 결국은 몇몇 연예인들 같은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네. 조금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불안에 관해서 좀 상담을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연예인들에게. 근데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떨어질까 모르면서 불안을 느끼는 거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자.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이제 막 호흡이 연예인 중에서 막 그 촬영장이나 아니면 대기실에서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호흡을 이렇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동료애 아니면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유슬기 듭니다. 앵커가 이 불안장애 어떻게 진단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네, 이 정영돈 씨 얘기가 정말 내기 같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가진단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과민 불안 초조한 느낌, 지난 2주 동안 이러한 이 과민 불안 초조한 느낌이 들었다. 이 많이 들었으면 3점, 전혀 그런 점이 없었다.
있었다면 이 0점, 그리고 중간에 1.2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걱정을 멈추거나 조절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이 됐다.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매우 초조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쉽게 화가 나고 또 흥분이 됐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계산을 하셔서 10점이 넘으면 조금 상담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하죠. 이호선 교수님. 네. 범불안 장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범자가 두루범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불안한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 같은 전문가도 기찻길 있잖아요. 그 밑을 네. 통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올림픽대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기찻길이 있는데 저는 그 기찻길을 밑을 지나가려면 꼭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성수대교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TSD, 곧 우리가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상을 위협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반드시 치료 영역이 들어가고요. 가만히 있거나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정영돈 씨의 밝은 모습 다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는 14일 토요일 서울 도심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10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민중 총궐기대회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할 경우 차벽을 설치해 엄단하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참 80년대스러운 구호인데요. 이 어느 단체에서 왜 이거를 여는 겁니까? 지금 어느 단체라고 이제 특정된 것이 없고요. 예. 지금 야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통진당 등 NL 계열과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 다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약 10만 명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제 세월호 작년 5월에 있던 세월호 집회처럼 조금 그러니까 10만 명에 적게 봐도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경찰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벽 세우고 물대포 쏘고 그러면은 또 여론이 이게 주제는 지금 국정교과서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이제 시민들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게 국정교과서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과격 시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제 좌파라던가 뭐 NL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냥 뭐 학부모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거기에 다 지금 지령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제 참여하자라는 이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폭력 사태나 무슨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지금 경찰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합법적인 합법적인 시위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제 지금 좀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선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게 불법 시위나 폭력 시위는 절대로 이제 강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미리 한 거죠. 지금 청와대까지 가겠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거기 유인물에 보면 청와대로 진격하라 뭐 이런 대목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경찰 쪽에서도 보통 경찰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은 과장하기보다는 사태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도 이번 거는 심상치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전 무슨 촛불 집회와 같은 상황까지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상치 않다는 게 청와대 진격. 원래 시내에서 집회를 할 때는 뭐 청와대를 뭐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한데 직접 청와대를 쳐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사실 좀 젊은 사람들이나 뭐 모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이제 뭐 혼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촛불 집회 때도 거의 대통령과 정부 뭐 청와대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다 쌓여서 그렇게 이제 터졌던 건데 지금도 그때의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경찰도 좀 강하게 얘기를 이번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그런 기자회견이 조금 더 자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이게 1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4시인데 양철 변호사님 여기 또 그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날 하여튼 현장에 나오면 검거한다 이런 것도 예고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혐의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필 이제 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일반 도로교통 방해인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을 그때 이제 좀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졌던 도로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갔고 교통도 막았다는 건데 문제는 이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차례나 공판에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첫 공판이 열렸을 때부터 두 번째 공판에도 참석을 안 하니까 이
법원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인장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 문제로 노사정 합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가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영장을 이미 발부를 해놓은 상태고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오는 토요일 집회에 모습을 나타낼 경우에는 바로 체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그래서 거죠.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차벽 설치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과도한 행정권 행사다라고 해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네. 지금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차벽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경찰청장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하는 전략인가? 과잉 대응이라서 자꾸 자극을 할 수 있다는 네. 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청와대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촛불 시위 때는 정말 폭력 사태 뭐 이제 서로 폭력이 있었고 네. 세월호 시위 때도 그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무대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민심을 자극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국정교과서가 이제 사실 뭐 정치권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학부모들이니 뭐 학생들까지 다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민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과잉 충성이 아닌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